2, 3개월 전까지는 대출 많이 해 정책 대출 우리 어쩌고 저쩌고 실혼부부 2억 이상 버는 사람들은 막 팍팍 가져가 뭐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 갑자기 이복현이가 금감원장이 가계부처와의 전쟁을 선언을 했습니다. 제 표현이 아니고 언론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왜 이런가? 갑자기 왜 이러냐? 예, 금리 인하를 앞두고. 그 갑자기 이렇게 한 거는 문진석 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예. 머니투데이 단독으로 예. 그 자금 조달 계획서 데이터가 공개가 되면서 사실 그 전부터 뭐 5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시장이 강세장이었고 그리고 월간으로 대출 규모도 가계 대출이 5조 5천억, 6조 원대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명분이 필요했는데 그 데이터는 그 의원실 통해서 머투가 공개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지역별 갭 투자 비중을 공개를 했거든요. 갭 투자. 네, 그래서 그 지역별 갭 투자 비중이 딱 공개가 되고 나니까 올해 주택 가격이 올랐던 이제 강남 3구, 용산 구 이런 지역의 갭 투자 비중이 전년비 큰 폭으로 늘었고 용산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67%가 갭 투자였어요. 와, 67%? 네, 그래서 그런 자료가 나오니까 그래서 곧바로 821 대책이 발표가 되죠. 예. 금융위에서 821 대책은 DSR 2단계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건 원래부터 할 거였기 때문에 대책은 아니었는데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9월 1일부터 각 은행들은 전세 대출을 포함해서 중도금 대출, 이주의 대출, 그 다음에 정책 모기지와 같은 특례 대출 등을 모두 다 망라하는 총 DSR 내부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운용을 해라 이렇게 깔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DSR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우회하는 대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는데 감독 당국에서는 그것도 일단 다 넣어서 다 계산해서 둘 다 한번 보고해봐 이거가 됐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는 그거를 할 만한 명분을 그 갭 데이터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8일 대책이 나오니까 8월 23일부터 거의 곧바로 신한은행에서 우리 그러면 조건부 전세 대출 안 하기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전달 전전달부터 금융부처 회의는 계속 열리고 있는데 예. 가계부채가 너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좀 관리하라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은행들은 7월에만 5번 이상 많은 은행은 뭐 20번 이상 미세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대응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많이 금리를 올렸고 그래서 이런 거가 복합적으로 세다가 이제 그저께쯤에 8월 23일이죠. KB에서도 내부 규정 딱 돌려가지고 말씀하셨던 대로 주담대 기간 단축하고 조건부 전세 대출 없애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랑 병행해서 금리 상승으로 좀 디펜스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감독원장 25일 날 출연해가지고 예. 우리가 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관리하라고 했냐. 우리가 바란 건 그게 아니다. 예. 결국 총 DSR로 관리하라는 거다. 총 DSR로 관리하라는 거를 9월부터 만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바라던 거는 금리를 높이면서 가계부채 안정화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원래 8일 대책대로 하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은행들의 금리 상승에 일단 제동을 걸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좀 더 말이 세게 나왔는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개입을 많이 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이 사단이 이제 벌어져 가지고 그 발언 이후에 지금은 거의 주요 메이저 은행들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금리 상승과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또는 모기지의 40년에서 모기지 기간 단축 이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 이거 제가 몸으로 맡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가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예. 2억을 빌렸어요. 그 연장을 해야 돼? 근데 연장은 이제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사를 할 예정이라서. 예. 근데 맨 처음에 금리가 65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자 내는 게. 이자가 월 이자. 근데 지금 1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에? 월에 내는 돈이 5.67이 나와요. 금리가. 네, 그 전세담보대출이 7월에 그 상품 금리는 보통 한 1에서 1.4% 포인트 올랐어요. 네네. 대박이에요. 근데 맞아요, 지금 맞아요. 얘기해 주신 거 추가로 제가 이사를 10월에 앞두고 있는데 네. 계약 그 중도금까지 내놨어요. 네. 근데 대출이 이제 안 나온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이거 대출이 당장 다음 달 되면 안 나온다. 빨리 지금 서류 넣어야 된다. 그래서 알아봤어. 근데 벌써부터 약 한도가 줄었는지 제가 2억을 똑같이 빌려야 되거든요. 2억이 안 나옵니다. 대출이. 근데 DSR에서 와, 지난번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
관행적으로 계속 빼줬던 것들이 뭐였었죠? 일단은 가장 유명한 게 정책 모기지요. 정책 모기지였죠. 특례 보금자리론하고 그다음에 올해 사용하고 있는 특례 신생아론 이런 거는 다 빼지고요. 그리고 집단 중도금 대출. 그것도 그리고 빠졌었지. 조합에서 제공하는 이주비 대출. 그것도 빠졌고. 네, 그리고 제일 유명한 또 전세 대출. 그 오지간한 거는 다 빠졌네 DSR에. 많이 빠지죠. 그거를 DSR 총량에 다 넣어버리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한도에 걸리겠네요. 네, 근데 이게 공개적으로 다 넣겠다 이게 아니고 네, 다 넣겠다는 관리 건 아니고. 목적으로 그러니까 관리 은행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관리 목적으로 9월부터 새로 받는 대출들은 다 유지를 해서 한번 보고해봐라 이런 건데 그 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냥 덧셈만 할 줄 알면은 DSR 총 DSR이 나오게 되어 그렇겠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빠지는 대출들이 한 5칸 있는 건데 예. 5칸 다 더했을랑 안 더했을 때를 비교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야 너네는 보셨어요 혹시? 그 양식이 8일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래서 그 수치는 보셨어요? 아니죠. 더했을 때하고 뺐을 아니죠. 때하고. 9월부터 보도할 예정이죠. 그래서 은행들은 아. 그 전부터 그냥 대출에 대한 규제가 세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나온 거죠. 뺐었을 때 제가 언론 보도에 문득 기억나는 숫자가 14, 15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DSR이 네. 그쵸. 근데 그거를 보면서 속으로 그 생각을 했거든. 생각보다 낮다 평균 DSR이. 그럼요. 낮아요. 평균은 낮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1900조쯤 되는데요. 예. 가계 부동산 순자산이 6,500조 넘어가니까 그렇죠. 부동산의 담보가액으로 치면 30%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네. 아시겠지만 우리 가계가 6,500조를 줘서 지금 집을 다 산 게 아니라 옛날부터 올려온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실제 거기 캐시가 다 들어간 건 아니고 대출은 올 캐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명목가액이 있는 거고 대출은 풀 캐시가 돼 있는 있고. 거니까 이제 거래가 하락해서 거래하면은 네. 또 부채율은 올라가는데 그렇지. 평균적으로 보면은 가계는 순자산이 높고 그렇겠죠. 대출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 평균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예. 다만 한도 한계 차주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도 한계 차주들이 많아서 그리고 빠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차제에 좀 관리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DSR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40년, 30년 이것도 큰 문제였는데 그렇죠. 저는 예전에 집 살 때 25년으로 받았었어요. 14년, 그래요? 14년, 그렇죠. 17년에 살 때는. 네. 근데 요즘은 다 평균 40년으로 받아요. 음. 그리고 청년은 50년으로 받아요. 그러면 34살에 대한민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은 84세에 갚아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요즘 받는 거는 저도 요즘 네.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입니까? 원리금 어떻게 분할 상환을 하죠. 균등 분할 상환입니까? 네. 다 그렇게 요구합니까? 100%? 아니요. 요즘은 예. 이제 대출이 주기형 대출이라고 그러니까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가 있고 네. 그다음에 고정금리 변동금리 외에 금리 결정 주기를 어느 정도 주기로 하느냐 하는데 한국은 모기지 시장이 5년 은행채 5년으로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5년 단위로 주기를 조정을 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30년 채권 시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30년 모기지가 만들어지고요. 근데 이건 미국에서도 요즘 대출 규제랑 집값 오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금리 오르고 이래서 미국도 요즘 40년 모기지가 나오고 있는데 예. 우리는 30년 모기지 하다가 이제 40년은 조용히 넘어갔고요. 아. 40년만 있으면 괜찮았었을 건데 작년 5월부터 9월까지는 50년을 50년까지 만들면서 한번 해주지. 정부가 50년까지는 좀 선 넘었잖아 이러면서 좀 통제를 작년에 한번 했고 예. 그리고 나서 요즘 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는구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래서 규제가 좀 나온 것 이렇게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정부가 진짜로 대출을 규제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한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한번 스탑했다가 경기가 진짜 확 또 더 나빠지면 야, 어쩔 수 없다. 좀 풀어줘. 또 풀자. 뭐 이렇게 이 정부의 정말 특징인 것 같거든. 애드립 예, 애드립식으로. 애드립 정부.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쭉 앞으로 어떤 초지일관 쭉 갑니까? 이복현 학사 원장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쭉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가 다릅니까? 예, 저는 금융에서는 네. 그 감독원장 입하가 제일 세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어가지고 네. 네, 뭐 그 전에 관계가 좋으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감독원이 요청하는 대로는 좀 되는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원래는 그래요? 금융위에서 전세대출을 DSR에 넣겠다고 올해 업무보고 때 올렸었다가 예. 2월에 용산에서 리젝한 적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8일 부동산 대책
그러니까 금융대책 발표를 했고 예. 그리고 은행들에게 좀 전방위적인 대출 압박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런 금융부처들은 F4라 그래서 계속 모여요. 주 단위로 계속 모이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거는 매크로에 대해서 논의하거든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매크로가 주택의 수요 공급이 아니고 금리, 대출, 그렇죠. 뭐 성장률, 가계부채 같은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니까 그게 좀 튀었다고 생각하고 한은도 미국에서 금리 낮추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릴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대출 상품 금리도 따라 내려야 되지만 우리는 이미 18개월 동안 미리 다 내려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미 많이 늘어났는데 금리 내리면 또 늘어날 거니까 차제 상품 금리를 그냥 확 올려버리는 방향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다음에 금리를 하느니 인하를 여당이나 뭐 대통령실이 수시로 금리 인하 요구를 하잖아요. 인하는 하긴 하죠, 우리도. 우리도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는 미국이 9월에 25bp든 50bp든 인하를 할 것이고 한국은 10월에 따라서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얼마나 인하할까요? 우리도 25bp 인하하시겠죠. 25, 0.25. 크게는 못 가고. 그러면 네, 그렇게 하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요? 예. 시장 금리는 한은이 50bp 인하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1년 내. 1년 내. 그러니까 시장에 올 연말까지? 아니요. 저희가 채권은 기간이 있어서 네. 저희가 미국도 2년물 금리가 미국의 연준 정책 금리를 선반영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장기 금리는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반영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단기 채권 금리는 50bp 정도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한은에서도 1년 안에는 2번 내린다는 생각이고요. 지금부터 1년 네, 안에 2번.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준금리나 시장금리가 아니고 예. 개인들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금리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상품금리는 근데 아시겠지만 연준에서 말도 안 돼. 금리를 내린 적도 없었지만 중앙은에서 그러니까 한은에서 내린 적도 없었지만 이미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22년 말에는 상품금리가 5% 후반이었는데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3%대에 받아서 3% 초반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한 200bp 내려갔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4%대로 다시 올렸으니까 기준금리 내려가더라도 상품금리는 올라간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그게 같습니다. 지옥이야. 앞으로도. 제가 딱 그 비쌀 때 대출을 받았거든요. 5%. 그러면 3.5에서 지금 기준금리가 1년 안에 3.0으로 네. 그렇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상품금리는 유지하거나 뭐가 하락된다 그래도 거의 상품금리는 더 조금만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더 있습니다. 올라간다. 더 올라가요? 예.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올라왔는데 지금 4%대 중반으로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대? 네, 예. 4.4, 4.5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지되거나 약보합 정도지 옛날처럼 팍팍팍 금리나 기대감으로 팍팍팍 떨어지고 그런 옛날이라는 게 한 몇 개월 전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을 저희가 이미 경험을 다 1년 반 동안 했다. 했다. 예, 했고 그래서 그 1년 반 동안 전세가 많이 올랐고 금리가 내려가니까 전세가 큰 폭으로 올라갔고요. 예. 그리고 전세가 올라간 만큼 주택 매매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올랐어요? 매매가는? 그거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서울은 예, 서울 기준으로 서울 막 난리니까 지금 정고점 찍었다고. 네. 21주 연속 상승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예. 사실은 서울의 그 강남 3구, 용산구, 마포구 정도 되는 지역에서는 예. 이제 종전 실거래 신고가를 갱신한 데가 많고요. 그런데 지수 레벨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 한국 증시 올랐냐 얘기할 때 예. 삼성전자 가격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 종합주가 지수가 2,700이냐, 2,800이냐, 3,000이냐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지수 레벨로 보면은 서울 피크는 21년 말에 184였는데 현재 166이니까 이제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166도 세다. 예. 184까지 갔으니까는 이제 상당히 올랐었던 거죠. 예. 근데 지수 레벨은 그런데 이것도 148 찍고 올라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지수가 24% 이상 빠졌다가 166까지 바닥에서 12% 이상 크게 올라왔고 그리고 개별 구는 더 많이 올랐고 안 오른 구가 있어서 완전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양극화가 돼 있다. 네네. 서울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서울과 수도권이나 그 지방의 양극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 아니요, 내에서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양극화? 네, 서울 안에서 완전 양극화. 그리고 서울과 지방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할 수 양극화. 없을 정도로 양극화. 예. 그러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다른 거 지금 체크해 볼 게 그 가계 대출의 총량 규제는 들어간다는 거고 연체율이 혹시 좀 문제가 돼서 뭐 이렇게
이런 시그널이 나오는 거는 아닐까요, 혹시? 아. 연체율이요? 예. 주택 대출의 연체율은 뭐 올라가고는 있지만 가계 대출의 연체율은 소수점 첫째짜리대로 낮아서 아, 그래요? 별거 없네. 가계대출은 이제 문제는 아닌데요.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거시지표에서 관리한다는 거는 연체율보다는 예. 그냥 가계 대출 총량 자체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런 부분이 은행이 주담대와 관련해서 상당한 그 완화적인 상품들을 많이 출시했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정부 스스로도 2년간 정책 모기지 풀었는데 그게 하락하는 시장을 조금 받치는 그런 선으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진단 내린 거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정책 모기지도 다 묶어서 DSR 한번 계산해봐라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국토부 장관이 네. 기자들한테 그런 이야기 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왜 이렇게 오른 거냐. 그러니까 공급은 충분하다. 자기가 볼 때는. 국토부 장관의 주장입니다. 공급은 충분하다. 그러나 다만 금리나 기대감 등으로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은 할 일 다 했다는 거야. 국토교통부는. 공급은 만들어놨다. 공급은 다 했고 뭐 그리고 뭐 이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비슷한 생각이세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예. 주택 가격을 국토부 장관에게 물어보면 그런 예. 답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죠. 아. 그러니까는 역대 정부 늘 그래왔다. 그러니까 자산은 예. 그 자산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은 크게 보면 이제 세 개의 레버가 있는데 예. 하나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수요와 공급의 레버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다루는 거를 경제에서는 미시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미시적으로 예. 수요와 공급을 보는 부분이고요. 국토부는 그 중에서도 공급을 책임지는 부처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단에서 특히 공급단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논의하는 거는 가계대출이나 금리와 그렇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거는 매크로 거시 레벨의 지표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미시 변수와 금리와 유동성 같은 거시 변수가 합쳐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그동안 기준금리 내려서 주택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말 못하죠. 못하고 그냥 공급은 충분하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주택가격 상승은 거시지표 때문에 올라간 거다 이 말입니다. 예. 그 거시지표는 금리가 내려간 거, 그 다음에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거 이런 거는 국토부 그런 게 아니니까 국장관에게 물어보면 이런 답이 나오는 거고요. 예. 자연스럽다. 그래서 현재의 주택가격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공급 부족이라기보다는 거시적인 레벨에서 사실 20년부터 그때 금리 낮으면서 주택가격이 올랐고 금리 올라가면서 주택가격이 내려왔고 금리 다시 상품금리 크게 내려가면서 지금 전세 오르고 매매가 오르고 하는 걸 네. 보면은 거시지표가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지금 DSR 쪼인다고 하니까 막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서 좀 난리인 게 그러면 또 공급이 부족해져서가 아니고요. DSR 돈이 부족해서 쪼이면은 돈이. 네, 또 거시적인 레벨에서 이런 영향을 좀 줄까봐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또 다른 요소 그 재건축 용적률 완화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계속 부추겨 왔거든. 총선 전에도 그랬고 최근에 뭐 88 대책인가 뭐 거기에서도 계속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예. 용적률도 완화해주고 뭐 기부 체납도 뭐 이렇게 좀 해주고 뭐 하여간 다 집 소유주 재건축 소유주들한테 기분 좋은 이야기들. 좋은 걸로만 다 해주는 것 같아. 네, 저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그 지향성은 현 정부는 좀 가격 부양 쪽에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가격 부양이죠.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존 그 재건축들이 올라가고 재건축이 기존 구축들 다른 뭐 기존 아파트들 201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을 또 올리고 이런 어떤 연쇄 상승 효과가 있는 거로 보세요? 그럼요. 꽤 있어요? 네, 그건 너무나 명징하게 있어요. 너무 명징합니까? 네,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은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건축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재건축이 끝나고 나서의 가치 상승에 투자를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얘기는 주택 가격이 끝나고 나면은 그 새로 지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소위 가치가 발현되게 되는 건데 네. 그 기대감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정비 사업 끝나고 나서 새로 들어온 신축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종전 대비해서는 종말 단계에 훨씬 비싼 아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그 비싸다는 거에 대한 근거는 신축이니까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부동산의 가치는 입지와 상품에서 나오는데 입지의 변화는 없더라도 상품에서 큰 변화가 생기니까 전세가가 올라갈 수가 있고 예. 전세가가 올라가면 전세가 올라간 거 비례해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것이 정비사업의 골자이고 그 과정에서 멸시를 하게 되는데
멸실을 하게 되면은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주택이 빠지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임차료를 또 밀어올리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수급 불안을 자연적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전세 가격, 주변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과정이 벌어지는데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 전체에는 빌라에서 대규모 멸실이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빌라 기피 현상으로 빌라에서 다 빠져나와가지고 소형 아파트로 다 밀려왔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큰 폭으로 상승하니까 그 소형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예. 그 매매가 올라간 아파트를 처분하신 분들이 1주택 갈아타면서 9억 원 넘는 고가 아파트 시장을 노크하고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한 게 올해 5월부터 8월이 되는 것이거든요. 연쇄적이구나. 네, 그래서 이런 내부 미시적인 그 수요 공급 밸런스가 깨진 거 이런 게 한 2년 동안 세게 오면서 올라간 거가 있는데 정비 사업에서는 이런 게 항상 나오기 때문에 정비 사업 하면 할 때마다 도심 내 주택 가격이 올라가죠. 국토부나 서울시나 뭐 대통령실 사실은 이게 너무 뻔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렇게 툭툭 던지고 완화시켜 주겠다. 뭐 돈 더 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결국 의도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집값을 올리겠다. 네. 그렇게 보세요? 전체적으로는 자산 가격 부양 쪽에 그 전반적인 철학적 어젠다는 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의도는 그거다. 네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다. 네, 그렇게 그런 과정에서 네. 다만 매크로에 좀 불안이 되는 수준으로 거시 지표가 좀 흔들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간다 이런 거죠. 아니 이거는 이제 최상욱 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네. 사실은 이런 측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스스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급등을 비판하면서 이 정부가 일부러 집값 올렸다. 맞아, 그랬었어. 집값 올리게 해가지고 당신들 집 못 사게 하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표를 얻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건축 용적률 완화 같은 경우는 저도 누차 강조드렸던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최상욱 대표한테 확인을 받고 싶어 했던 게 아니 이렇게 의도가 분명하고 본인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내용을 왜 계속 이렇게 군부를 떼면서 집값 올라라 서울 집값 올라라 그것도 서울의 특정구 제가 보기에는 한 6개나 7개 구 정도 되는 거 강남 서초동파에 마용성에 그다음에 이제 서울도 양극화가 됐다고 했으니까 네.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예? 한 300만 명을 위해서 이거는 왜 이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만약에 정치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저도 힘든 어렵지. 그러면 다른 쪽도 들썩들썩한가? 그러면서 막 찍어주고 싶어지나? 아니 저는 그냥 네. 이번에 제가 미국 정치에 대한 특별한 편향은 없는데 네. 바이든이 8월 16일인가 그 인플레이션 억제법안 관련해서 그 미국 와이오밍 가가지고 연설을 할 때 예. 그때 자기는 어렸을 때 그 주류 경제학자들이 낙수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받아들인 그런 민주당 사람이었는데 예. 자기가 크면서 보니까 낙수 효과 하나도 없더라. 네, 그러면서 자기 아빠 테이블에는 그 물이 안 떨어졌다. 이제 이런 말을 했었는데 바이든이 네, 네. 바이든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네. 아마도 과거 주류에서는 그런 낙수 효과 제가 애널리스트 처음 시작할 때도 경제 이론에 막 낙수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 뭐 소비라도 늘어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어쨌든 뭐 자기들 자산이 이제 그 지역에 꽉 차 있으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죠 뭐. 그렇게 네. 보시는구나.